이게 소득세가 많지 나머지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별로 없어요. 소득세만 좀 많아서 그래요. 좀만 참아주세요. 자, 양도소득세로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맞아, 양도소득세 공부를 안 했잖아요. 또 했어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금비 빼고. 예를 들면 지금 양도를 80억 받았어요. 80억 받았고 토지를 팔고서 80억 받았는데 이게 예전에 취득가액이 50억이네. 그럼 80억에서 50억 빼고 필요금비가 뭐 2억 발생했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은 지금 28억. 그죠? 28억. 거기 뭐 장기부의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해서 과표 구해가지고 세를 곱해가지고 산출세를 구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제 취득가액 나머지 없다 치고요. 이걸 뭘로 할 거냐?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실제거래가액. 그러니까 양도제 실제거래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고 얘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양도가액은 뭐냐? 실제 양도가액은 실제로 팔고서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팔고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팔고서 받은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팔고서 뭐한 금액이라고요? 원칙, 실제 양도가액 원칙 팔고서 받은 금액이에요. 근데 팔고서 받은 금액이 아닌 받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다른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단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만. 특수관계인한테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는데 이거를 시가 100억짜리 토지거든요. 내가 60억 받은 거야. 60억. 특수관계인에게 무슨 양도한 거죠? 저가 양도한 거죠. 내가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60억. 예전에 취득가액 50억.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칙 실제 받은 금액 얼마? 60억. 지금 취득가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50억. 여기 지금 실제 받은 금액은 시가가 지금 얼마짜리인데요? 여기서 시가가 100억짜리인데 지금 내가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되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60억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정상적인 거래한다면 얼마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요? 100억. 그러면 양도 차익이 지금 50억이 되는 거니까 50억에다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10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죠. 누구랑 거래를 해가지고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는 거니까 뭐가 적용되는 거죠?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금액 60억을 부인하는 거죠. 얘를 부인하고 어떤 금액으로 정상적인 금액인 뭘로 하겠다. 그렇죠. 내가 받은 금액은 60억이지만 실제 양도가액은 이런 경우에는 시가에는 뭘로 하겠다는 거죠. 100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건 얼마지만 60억이지만 60억이 아닌 뭘로 하겠다는 거죠. 100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부계부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 특수관계는 법인에게. 특수관계 상대방이 나는 양도소득세니까 개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특수관계인은 법인한테 내가 그 법인의 뭐 대표이사인 거야.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를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시가가 얘는 여기 위에다 보면 시가 100억짜리인데 양도가액이 150억인 거야. 120억이라고 할까요? 양도 120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니까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칙은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닌 상대방 법인은 고가로 매입한 거니까 상대방 법인 쪽에서 뭐가 적용되죠? 부계부가 적용되죠. 내가 그 회사의 그 법인의 내가 대표이사라니까. 그러면은 이 상대방 법인 쪽에서는 20억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시가 얼마짜리인데 100억짜리인데 120억에 지금 매입을 한 거니까 특수관계자랑 거래해가지고 손해 났으니까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고 이 법인이 뭘 했겠어요? 송금? 불산이 뭐를 적용하는 거죠? 부계부 적용. 얼마? 20억. 그죠? 내가 지금 누구니까?
대표이사니까 상여라고 속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억은 나한테 상여 인정사회가 돼가지고 무슨 소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로소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시가인 100억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와 버리면 120억이 들어와 버리면 양도소득도 얼마가 더 증가되는 거죠? 20억. 그 20억이 인정상으로서 무슨 소득으로 과세가 이미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양도소득으로 또 한 번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액이 100억보다 얼마를 더 받았으니까 20억 더 받아서 원칙대로 120억을 집어넣으면 양도차익이 50억이 아니라 70억이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으로 20억이 또 과세가 되는 무슨 과세 문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인데? 120억인데 120억이 아닌 얼마를 또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실제 양도가액은 원칙이 받은 금액인데 얘는 받은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들이 지금 실제 양도가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이게. 그죠? 이렇게. 왜냐면 얘는 뭐 때문에? 얘는 내가 부기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얘는 상대방이 부기부가 적용돼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가 되는 거니까, 또는 내가 대주주라면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으로 또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또 시가인 100억으로 잡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개정된 내용이 얘 말고 하나 더. 세 번째.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고가양도 했어요. 고가양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특성계 법인이 아닌 자에게. 왜냐면 특성계 법인이라면 그 법인 쪽에서 부계부가 적용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20억 받았지만 120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겠다는 거죠? 시가인 100억으로 하겠다. 근데 고가양도 했는데 누구한테 고가양도 하냐면 특수 관계 법인이 아닌 자에게. 아닌 자에게 내가 뭐 했어요 지금? 고가양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특성계 법인이 아닌 자에게 고가양도 하게 되면 특성계 법인이 아닌 자가 둘이죠. 둘. 누구죠? 법인이 내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금액을 좀 작게 한번 해볼게요. 금액을 좀 사례를 만든다는 걸 안 만들었네. 뭐 지금 하면 되죠. 근데 아무튼 특성 법인이 아닌 자한테 고가양도 했을 때 그때 케이스를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누가 있죠? 첫 번째, 특수하게는 법인이 아닌 자의 상대방이. 그럼 누구야? 맞아요.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 좋았어. 개인. 특수하게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인데 그 개인이 나한테 특수하게가,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지면 저는 이렇게 봤는데 특수하게 법인이 아닌 자라면 특수하게, 그렇죠.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거나 개인, 이럴 수 있잖아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특수관계가 없는, 그렇죠. 개인이거나. 개인은 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니까.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 아닌 자라면 누가 있는 거냐?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라면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여야 되는 거니까 특수관계가 있는, 있는, 특수관계 있는 개인.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개인은 다 되는 거고. 그죠?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은 여기 2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닌 자라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겠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개인이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이거나. 그러면 내가 고가로 양도했으니까 고가로 양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더 받은 거잖아요. 상대방으로 또 돈을 더 받았으니까 무슨 세를 내는 거죠? 증여를, 그렇죠.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증여가 완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내냐면 증여세를 내는데, 특성계가 있는 자로부터 있는 자에게 고가양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증여세를 내는 거냐면 증여재산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빼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가가 5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5억짜리인데 내가 지금 7억을 받는 거지. 시가 5억짜리 7억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얼마를 좀 공짜로 더 받은 거죠? 그렇죠. 2억을 더 받았잖아요. 그 2억을 상대방으로 또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 2억이 전부 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건 아니고 얼마를 빼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는 겁니다. 응?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뺀 금액. 요거를 뭘로 하는 거죠? 이거를 증여 재산가액으로 해가지고 무슨 세를 내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금액이 뭐 엄청 크게, 금액이 엄청 큰 걸로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똑같이 볼게요. 여기 얼마였냐면 시가 100억짜리인데 양도가액이 얼마죠? 120억. 그러면은 양도기 시가 빼는 거 얼마 지금? 20억에서 빼기.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얼마 빼는 거죠? 3억. 왜냐면 시가가 지금 100억이나 되는 거니까 3억 중에 30억과 3억 중에 작은 거 3억. 얼마를 지금 증여세가액으로 하는 거죠? 17억만큼은 증여세가액이 돼가지고 무슨 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자, 취득가액이 얼마였는데요? 50억. 그럼 여기 내가 얼마 받았죠? 지금 받은 금액이? 얼마 받았죠? 받은 금액은? 120억을 하려고 했더니 120억 중에서 얼마가 증여세가 낸 금액입니까? 17억. 17억. 그러니까 17억은 이미 무슨 세가 과세가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 그대로 120억이 그대로 돌아버리면은 또 무슨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뺀 금액이죠? 증여 재산가액인 얼마를 빼는 거예요? 17억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응? 그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요 얘기죠. 여기.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고가양도했을 때 그때 실제 양도시의 실제 거래가액의 실제 양도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양도가액에서 뭘 뺀 금액으로 한다? 증여세상가액. 저기서 말하는 증여세상가액 얼마? 17억. 그걸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자라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개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고가양도했을 때도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증여세를 내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돼요. 증여세를. 대신에 요건이 조금 달라요. 요게 좀 다른데 얘가 증여세를 내려면 일단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양도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일단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들어가요. 이래야지만 계산이 들어가요. 이렇게 계산 들어갔죠 이제. 그러니까 맞죠? 이 뺀 금액이 지금 얼마니까요? 20억이 시가의 3억보다 30, 안 되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안 되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경우로 지금 하려고 했어요. 안 되는, 왜냐 그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제 안 돼요. 이러면은 뭐가 없죠? 증여세 내는 게 없죠. 그러면 증여세 내는 게 없으면은 여기는 그냥 얼마로 하는 게 맞은 거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래요. 개인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 특수관계 없는 이 법인 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120억이면은 어차피 이쪽도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법인 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게 하나 더 한번 예로 가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증여재산가액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문제가 안 생겨서 요 사례 말고 금액을 조금 낮춰볼게요. 금액을 낮춰보고 대신에 요 금액은 퍼센테이지 좀 더 키워보고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예를 들면 2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한테서 지금 팔았을 때 시가하고 그리고 양도가액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2억이었고 2억이었고 그리고 시가는 지금 5억인데 양도가액은 7억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무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한테 뭐 했죠 지금? 고가양도 지금 한 거잖아요. 없는 법인한테 고가양도 했어요. 근데 이거 맞죠 지금 여기 충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뺀 금액 얼마가? 2억이 시가의 30%니까 1억 5천 이상이 된 거니까 요건 충족했네요. 그러면 얘 뭐를 내는 게 맞죠? 증여세를 내는 게 2억 원 중에 증여세를 내는데 이때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양도가액에서 뭐 빼고 시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빼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요건은 추적했는데 뭐는 또 안 내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면 0이니까 또 증여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그냥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증여세 감각이 없으니까 얘가 7억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자,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뭘 안 내는 거니까 지금 증여세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7억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7억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특수한 게 없는 법인, 내가 쟤하고 특수한 게가 없어. 내가 왜냐면 저 법인의 주주긴 한데 소액주주야. 지분율이 0.5%야. 그러니까 특수한 계좌가 아니야. 근데 저 법인, 그 법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그 법인에 내가 뭐를 갖고 있기는 해. 지분을 갖고 있기는 해. 근데 1%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주는 1% 이상이어야지만 특수한 계좌가 되는 거잖아요. 주주긴 한데 소액주주야. 그러니까 특수한 계좌가 없는 법인이야. 이해되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인 쪽에서는 지금 나한테 고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나하고 특수한 계좌가 없으니까 기부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의제 기부금. 그러니까 그 법인 쪽에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법인 쪽에서 내 쪽에서는 지금 뭘 안 내니까 지금 증여세를 안 내는 거니까 그냥 양도가액이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7억이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이쪽 법인 쪽에서는 의제 기부금이 돼버리는 거야. 특성계가 없는 자한테 고가로 매입했는데 정상가액이 얼마니까요? 시가의 130%. 6억 5천을 초과하는 금액 5천만 원. 정상가액이 지금 법인에는 의제 기부금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기부금이니까 정상가액이 좀 얼마가 된 거죠? 그렇죠. 5억에 130% 하는 건 이제 6억 5천. 그 6억 5천보다 지금 5천만 원을 더 주고 매입했으니까 기부금인데 무슨 기부금이 당연히. 그렇죠. 내가 일반 그냥 개인이니까 비지정 기부금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공인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법인이 이것 때문에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거니까 법인이 또 뭐였죠? 송금? 불수산이. 비지정 기부금. 이걸 해버린 거야.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누구긴 하니까. 그렇죠. 대주주는 아니지만 소액 주주긴 하니까 소득 처분은 뭐가 되겠어요? 배당. 나하고 쟤하고 특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인정배당이 돼가지고 나한테 무슨 소용이 되는 겁니까? 배당수로 과세가 되는데 그걸 여기서 고려를 지금 해 안 해 지금? 안 했네. 이 생각을 못 했네. 이쪽에서 지금 의제 기부금이 있어가지고 의제 기부금이 지금 되잖아요. 뭐를 안 내는데 지금 보니까 뭐는 안 내죠 지금 보니까. 증여세는 지금 요건을 주겠지만 이 금액에 3억 원을 빼게 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여가지고 증여세상가액은 없어. 그래 그동안 그냥 여기를 얼마로 잡았는데 그냥 계속 그냥 냈던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냈었는데 누군가가 발견한 거죠. 저기서 뭐가 돼요? 저기 의제 기부금이어가지고 소금사님 배당 5천만 원 되는데? 근데 그 여기 그냥 7억을 다 잡아버리면 5천만 원은 여기서 또 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빼주기로 한 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 배당 저기서 처분된 저 금액을 빼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증여재산가액만 빼주는 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만 빼줬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법인세법에 따르는 거니까 이 경우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특수한 게 있는 개인이거나 왜냐면 이제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상대방이 법인인 거는 특수한계가 없는 법인. 만약에 나하고 쟤하고 내가 예를 들어 누구냐면 그래도 그 법인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고가로 막 이런 거 보면은 뭐라도 한 단계 건너가지고 관계가 있는 내가 예를 들면은 대표이사의 아들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특수한 계좌가 되는데 몇 달이 건널 수도 있죠. 뭐 대표이사의 뭐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대표이사의 뭐 팔촌 동생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그렇게 되면 여기는 배당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기타 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처분이 특성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특성계가 없는 법인이어야 되는 거니까 대주주가 아닌 주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소득처분은 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주가 아닌 거니까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계가 없으면 뭘로 되거나. 그렇죠. 내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니까 기타 소득이 되거나 배당이 되거나. 왜냐하면 상여나 이런 것들은 특성계가 없는 법인일 수가 없잖아. 내가 임직원이니까 특성이 지금 관계가 어떤 법인이어야지만 지금 저렇게 되는 거니까요. 특성계가 없는 법인이어야 되는 거니까 상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배당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무슨 주주라면 소액 주주라면 그럼 특성계좌가 아닌 거니까. 그럼 의제기부금이 적용되는 사람 맞는 거니까. 근데 주주긴 하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뭐라고 소득처분 되는 거니까 배당.
그럼 아예 관계가 없는 법인이라면 아예 그런 관계도 없다면 뭐가 되는 거고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금액만큼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를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무슨 과세가 이것만큼 무슨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걔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예전부터 잘못된 규정이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발견한 거죠. 오 이렇게 아직도 많습니다. 빨리 되셔가지고 이런 것들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생각도 못했네. 근데 딱 들어 이거 누가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 해가지고 이번 법이 이번에 반영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하시면 막 이런 것도 발견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지금 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 아닙니까?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무슨 과세 되는 거 맞으니까. 그렇죠. 이중과세 되는 거 맞으니까. 이거 맞냐? 아니 증여세까지 빼주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거 왜 오케이? 증여세까지 없는데 저쪽에서 되는데 여기 그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이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 부계부 아는데 의제기부금 생각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 못했던 거야. 그러네 해가지고 뭐 있었나 봐요 실무상 저런 내용들이 실무상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빼주기로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긴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뭐랑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주식 있죠. 주식. 그 주식하고 좀 얘기가 돼요. 주식 관련하고 주식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 이번에 주식을 좀 많이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을 팔았어. 양도가액이 지금 예를 들면 8억이야. 근데 지금 비상장 주식을 지금 팔았어요. 양도가액 8억이에요.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을 예전에 취득할 때 5억에 취득했거든요. 그럼 그냥 취득가액을 5억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근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근데 이것도 지금 이해되는 건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중에 내가 비상장 주식 갖고 있었는데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분여받아 가지고 그래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내가 뭘 냈죠 지금? 분여받은 이익만큼 내가 지금 뭘 냈어요? 분여받은 이익이 내가 지금 개인이니까 일반 개인이니까 증여세를 냈겠죠.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은 증여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 증여세를 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5억에 취득했는데 내가 만약 법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 법인이라면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은 주식가액을 증액시키죠. 그만큼 무슨 세를 내면서 입금산입 되는 거니까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니까 법인세를 내면서 그만큼 주식가액은 증액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2억이었어. 내가 얼마 취득했는데 5억. 그럼 2억만큼은 법인이라면 내가 지금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이라면 불공정 자본거래로 2억만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 입금산입 되는 거니까. 그죠? 입금산입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어? 8억. 자 그러면 8억 이제 이걸 팔았을 때 소득은 8억에서 세법상 소득은 처분 이익은 8억에서 5억 빼는 거예요. 8억에서 7억 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2억만큼 법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 주식가액이 증가로 하면서 2억 되는 거니까 주식이 5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죠? 7억.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2억이 과세가 됐는데 8억 받고 팔았을 때 여기서 또 5억을 빼버리면 2억은 이중과세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불공정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입금산입하고 투자 주식가액이 증액을 했잖아요. 2억. 그리고 이걸 얼마에 팔았을 때 8억에 팔면 세법상 처분이익은 3억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억. 근데 내가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이 아니라 누구죠? 개인. 내가 지금 5억인데 2억만큼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무슨 세를 냈죠 지금? 증여세. 근데 내가 이 주식을 팔았거든 8억에. 그랬더니 얘네들은 이걸 고려해 안 해. 고려를 안 해. 그냥 8억인데 취득가액 얼마를 빼는 거죠? 계속 무슨 과세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줘가지고 취득가액에 가산해주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게 오케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이거는 당연히 가산해주는 게 무슨 과세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왜냐면 2억에 대해서 무슨 세를 냈으니까 지금 증여세를 냈으니 내가 8억 팔았을 때는 8억에다 5억을 빼면 안 되고 8억에다 얼마를 빼야 되는 거죠? 7억을 빼야 되는 거지. 이게 논리에 맞죠. 법인은 그렇게 하잖아. 처분이익이 1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왜냐면 그만큼 입금산입 투자주가액의 증액 2억 했으니까. 근데 개인은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이거 가산해줘. 이건 오케이. 오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되는.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한 요거. 자본주명을 감액을 받았는데 이 감액받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감액받은 게 자본주명을 감액받은 금액이 입금 불산입 됐을 때
현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법인이라면 아까 이거 주발초 일반적인 주발초를 감액해서 내가 현금 배당 받으면 내가 주식을 5억 주고 샀는데 현금 배당 2억을 받은 거야. 현금 받았는데 그 주발초를 감액해서 그러면 법인이라면 당연히 뭐가 감액되는 거니까 주식가액이 감액되는 거니까 그럼 주식가액이 5억에서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3억. 자, 근데 이걸 내가 얼마 받고 팔았어요? 8억. 그러면 그때 과세가 안 됐잖아. 이것만큼 현금 배당 받았는데 입금이 아니었잖아. 주발초를 감액해서 받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거 3억이 되고 그때 8억 받았으면 이때 가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해가지고 이게 뭐가 됐다? 입금? 불산입이 됐다. 그때 당시 입금 불산입이 됐다. 뭐를 감액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발초를 감액해서 받아서 투자 주식가액이 감소가 되는 거죠. 투자 원금 회수니까. 그렇죠. 그럼 5억짜리가 3억이 된 거죠. 과세가 됐어 안 됐어? 대신 안 됐죠. 근데 이걸 얼마 받고 팔았으니까 8억 받고 받았다면 그러면은 만약 내가 법인이라면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억하고 3억 차이니까 5억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개인일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5억에다가 얼마 팔았으니까 8억 이러니까 3억 그렇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입금 불상에 반은 감액 배당은 차감하겠다 취득가액에서. 그래서 팔았을 때 법인처럼 똑같이 소득을 얼마로 잡겠다 그러니까 5억을 그렇죠. 5억인데 3억으로 만들었다가 8억 받았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 5억을 처분이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얘는 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두 개만 이해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고려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랑 관계된 얘기들이죠 보니까 좀 주식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주식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걔네들이 취득가액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게 맞다. 형평성에 그게 맞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 2월 과세 있죠. 내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죠. 그죠?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받은 날 몇 년 내? 10년이죠 이제. 10년 내. 예전에는 5년 이내에 이제 양도하는 거고 이게 2023년도부터는 이제 10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내가 양도했지만 누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증여를 했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양도를 직접 한 걸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자. 그걸 우리가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의 2월 과세. 근데 이게 이제 증여를 내가 받았어. 배우자한테서. 배우자로 먼저 볼게요. 배우자 증여를 받았고 기한 내에 내가 뭐 했어요 지금? 양도를 했어. 10년 안에 양도를 했어. 그러면 이제 2월 과세. 그 증여를 했던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 2월 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딱 양도할 당시에 작년에 이혼했어 우리가. 이혼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배우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증여받을 때는 누구였는데? 배우자였는데 지금 10년 안에 강상도 변하는데 이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팔 때는 지금 이혼을 했네. 그 전에 사이에 팔 때는 지금 배우자가 아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월과세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거는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이월과세 적용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혼인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혼했어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했으면 안 하면 뭐 전략적으로 우리 잠깐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되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적으로는 같이 살면서 막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되는 거네? 그럴 수 있죠.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혼했을 때에도 뭐를 계속 적용하는 게 맞아요. 이월과세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했다면 배우자가 그 사이에 사망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세금 안 내려고 이건 좀 너무 이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사망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월과세를 그래도 적용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원래부터 양도 당시에 증여자인 배우자가 뭐하면 사망하면은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거냐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된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혼은 그냥 그대로 무슨 과세 적용하는 거고요. 이월과세 적용하는 건데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배제할 거야.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이거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뭐는 없었죠? 직계 좀비속도 그럼 똑같이 있어야지.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내가 지금 증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안에 지금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직계존비속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뭐 했다면 사망했다면 그럼 이것도 이월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이제서야 들어온 거지. 원래부터 이게 쟤는 있었다면 얘도 있었어야 되는데 얘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월세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제목만 적어놓고 그 교재는 나오는 자료에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실무상 중요한 거죠. 우리 수업 목적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거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쭉쭉쭉 자 이제 부가가치세 가겠습니다. 뒤는 안 봐도 돼요. 뒤는 안 봐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했는데 아이고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되고요. 영세율 아이고 이것도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돼요. 뭐 이 새마을금고 관련된 거 이거 관계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없어. 이거는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커피 코코아랑 김치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개가 전부 다 작년도 말까지 우리 김치 단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한 거냐 아니면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이 규가된 용기에 담아서 파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운반만을 위한 그냥 단순한 포장을 하는 거냐 둘로 나눠져 가지고 단순 포장을 하면 원래 면세고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된 독립된 거래 단위로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는 과세인데 25년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뭐 하겠다 해도 면세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김치 등이 다 면세였잖아요. 김치만 있는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류, 장아찌, 두부 뭐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하고 직결되는 건데 근데 이게 25년도까지면은 기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종료시키고 이제부터 과세할 거냐 이슈가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커피하고 코코아 원래 커피하고 코코아도 면세 농산물이어야지만 되는 미가공 농축수민산물은 수입산도 원래 면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하고 코코아는 과세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면세 농산물 그러니까 미가공 식용 농축수 임산물 중에 과세하는 게 커피하고 코코아였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25년도 말까지만 뭐 하겠다 계속 면세하겠다. 원래 얘네들은 과세하기로 했는데 계속 면세하겠다라고 언제까지? 이때까지만 면세하겠다. 커피 코코아는 그 두 개가 25년도까지 면세고 26년도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 운명이었는데 얘는 연장. 커피 코코아는 2년간 연장. 근데 김치는 연장을 안 했어요. 김치는 얘 연장 안 했어요. 이거 연장 안 됐어요. 그래서 연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얘는 연장시키고 얘는 연장 안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거 재정경제부에다 문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문의하고 막 근데 답변이 막 안 오다가 나중에 왔어요. 먼 주무관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거는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왔어요. 결과 와서 진짜 서민의 주머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인데 이게 지금 과세.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얘는 과세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커피 코코아만 연장. 얘는 과세.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단순 포장하면 여전히 뭐죠? 면세. 이제 우리 제대로 된 규격화 된 용기에 담아 파는 게 아니라 단순 포장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그대로 면세고 제조시설 갖추고 그죠? 독립된 거래 단위로서 규격화 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다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과세.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과세되는 거니까 부가세를 또 포함해가지고 받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면세의 종료.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 이제 한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적용률이 원래 작년도까지가 되고 올해부터는 낮춰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계속 연장. 작년도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7년도 말까지 그대로 연장.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공부한 거 그대로입니다. 원래 작년도 말까지 하고 바뀌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대로 연장됐어요. 작년도에 공부한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2년 더 연장.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중고차는 어차피 뭐 1차에서는 안 나오는 거니까 2차에서도 지금 뭐 나온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내용만 한번 보세요. 그냥 세법 파악하시는 분들만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 공제 특례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1차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그리고 납세 절차 이거 좀 관계 없고요. 부가세 진짜 바뀐 게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의미 없고요. 요거 하나죠. 가공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양쪽 다 몇 %였는데요? 3%였는데 요거 다 4%.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 양쪽 다 3%였는데 둘 다 하면 다 몇 %가 된 거죠? 다 4%로 더 이렇게 상향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이미 바뀐 거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이제 법인세법 부가세는 진짜 바뀐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법인세도 많지 않아요. 법인세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법인세 기축비에 대해서 기축비 한도 계산할 때 추가 한도, 기축비 추가 한도가 문화비로 인한 추가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따른 추가 한도가 있고, 그죠? 일반 한도는 기초금액에다가 수익금액 기준 한도 두 개 더한 금액을 일반 한도로 하고, 그죠? 그리고 문화비는 그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과 그 기축비에 대한 무슨 한도? 일반 한도의 몇 퍼센트? 20%.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한도가 더 추가되는 거죠. 문화비로 지출한 기축비하고 일반 한도 20% 작은 금액, 얘는 그대로고요. 이제 전통시장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축비 대신 이건 요건을 쭉 해야 되는 거죠. 조건을 쭉, 두 가지 요건을 쭉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을 수처에 꼭 수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지출한 건 안 되는 거고요. 소비성, 서비스업 쪽에 지출한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 뭐를 받아야 되고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과 그리고 기축비의 일반 한도의 몇 %였었죠? 10% 중 작은 금액만큼 한도가 더 추가됐죠.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면 이게 전통시장에서 쓴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출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도가 더 늘어나요. 전통시장에다가 뭐까지요?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 그 합한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두 개가 합해지는 거니까 일반 한도의 10%가 아니라 몇 %? 20%. 이것도 일반 한도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한도의 한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거에다가 뭐까지 포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출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반 한도의 몇 %? 20%를 한도로 해서 추가 한도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내가 일반 기부금 있잖아요. 일반 기부금의 한도는 기준 금액에서 특례 기부금에 송금 인정된 거, 우리사조합에서 송금 인정된 거를 뺀 남은 금액의 10%. 그죠? 근데 내가 누구라면?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면 그러면은 남은 금액의 몇 %? 20%였었는데 이번에 사회적 기업의 일반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가 30%로 늘어났어요. 우리사조합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일반 기부금 단체 몇 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 정도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얘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무료 또는 실비만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있잖아요. 거기에다 기부하는 게 일반 기부금이 되는 건데 그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걔네들의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로 추가됐는지 아시겠죠? 무료나 실비만을 주고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무료나 실비만을 주고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이었는데 그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안에 얘네들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단계 돌봄센터,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그다음에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거 하나만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안으로 나올 때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더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부금의 종교단체, 이게는 일반 기부금의 종교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익법인의 종교단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공익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상증세법에서도 많이 나와요.
공익법인에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일반기부단체에 공익법인 중에 누가 있고요. 종교단체가 있고요. 근데 그 종교단체 중에서 이게 종교단체인데 그 종교단체가 국내 소재단체가 아니라 국외 소재단체도 전부 다 공익법인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는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를 포함해가지고 국내든 국외든 관계없이 다 공익단체로 봤었어요. 그러면 국내 소재단체든 국외 소재단체든 종교단체라면 내가 거기다 기부하게 되면 다 무슨 기부금이 됐었던 거죠? 일반 기부금이 됐었단 말이에요. 일반 기부금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종교단체는 누굴 빼버리기로 한 거죠? 그렇죠. 외국 종교단체는 빼버리기로 한 거예요. 외국 종교단체는 공익단체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외국 종교단체에다 기부하는 거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비영리 소속의 국내 소재 단체로만 한정하겠다. 종교단체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단체는 이제 외국 종교단체는 공익단체로 보지 않겠다. 거기는 일반 기부금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중요하지 않고 뭐 이것도 그냥 손익귀속식이 5장의 손익귀속식인데 이게 원래 이제 부가가치세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 인도일인데 이 상품을 내가 검수 조건부로 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 재화 인도일로 하지만 검수 조건부라면 조건이 성취돼 가지고 판매가 확정되는 때니까 내가 6월 28일 날 팔았는데 검수 완료일이 7월 5일이라면 공급시기가 6월 28일이 아니라 7월 5일이 되는 거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이미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법인세에서는 그런 말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언제로 하는 거죠. 무조건 상품 판매 등은 상품이 인도한 날로 하니까 부가가치세랑 맞지 않죠. 그리고 논리상 뭐가 맞겠어요. 그렇죠. 검수 조건부라면 조건이 성취돼야지만 판매가 확정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번에 얘를 확실하게 집어넣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를 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돼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손익귀속시기로 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도를 12월 26일 날 했는데 검수 조건부로 팔아가지고 검수가 완료된 게 다음 연도 1월 10일이라면 올해 매출이 아니라 언제 매출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매출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그냥 그대로 이번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된 거죠. 이게 원래 맞죠. 근데 이제 없었다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과세가 안 되는 거긴 한데 가상자산 27년도부터죠. 자산 과세가 안 되는 거긴 한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선인서주법 뺐는데 아직 과세도 안 되는 자꾸 바꿔요. 과세 한 적도 없는데 선인서주법인데 뭘로 바꿔요 지금? 총평균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양도소 뒤에 막 있었던 거 뭐 국외 전출자 뭐 이런 것도 막 있는데 제가 안 본 이유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내년도부터 과세예요. 그래서 안 본 거예요. 국외 전출자에 관계된 것도 좀 볼 게 있는데 올해는 안 봐도 돼요. 내년부터 갔으니까 올해 어차피 다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부터 되는 거라서 국외 전출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문제는 안 본 거예요. 내년도부터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거서 안 본 거고. 이것도 아주 보험회사의 변액보험과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변액보험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에서 관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스마트 공장 이제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제품의 제조 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해서 나가는 지능형 공장과 관련해서 사업용 유형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할 때 원래 내용 연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안에서 내용 연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세부담 최소를 가정하려면은 마이너스 25%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너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사업용 유형 자산을 취득한 거야. 그럼 너 내용 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된 겁니다. 훨씬 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내용수 자체가 2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요건 충족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고 스마트 공장이 걔네 관련된 사업용 유형 자산은 그렇게 내용 요소를 선택폭을 넓혀줬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광업본이라든지 광업용 유형 자산이라든지 우리가 감가상각하면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생산량 비례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취득가액에다가 총 채굴 예정량분의 단기 채굴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이제 감가상각비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상각 범위액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채굴 예정량인 게 작년에 예정했던 거랑 올해 예정했던 거랑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양이 훨씬 적을 것 같아. 1년 파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처음에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계속 이게 바뀔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좋아 잔액에다가 그러면 그동안 상각하고 남은 잔액에 잔여채굴 예상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작년도의 예상과 올해 예상이 잔여채굴 예정량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잔액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액에다가 상각도 분모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했던 총 예상하는 양이 아니라 잔여 채굴 예정량 분의 이것도 예상이죠. 앞으로는 한 얼마 팔 것 같은데 이렇게 잔여 채굴 예정량 분의 올해 채굴한 이게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상각 범위로 하겠다는 거죠. 잔액 개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건 한번 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예상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미래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쪽에서 이건 어차피 이제 준비금은 어차피 수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사실 조금 그렇긴 한 건데 이게 채무보증이라는 구상채권 우리가 대손불능채권이 업무보관 가지금하고 채무보증의뢰는 구상채권하고 그 두 가지가 대손불능채권인 거죠. 얘네들은 아무리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대손사유가 발생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럼 못 받는 채권이 되는 거니까 채권 떨어야죠. 근데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고요? 대손 상각비가 될 수 없어. 대손금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왜냐면 상대방이 누구 거니까. 특수관계자니까. 채무보증도 누구한테 해주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한테 채무보증 해주는 거잖아요. 관계도 없는데 채무보증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채무보증을 왜 해줘요. 당연히 다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채무보증 해주는 거죠. 업무관 가지금도 특수관계자한테 업무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서 걔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달라고 안 하는 거지. 청구를 행사하지 않다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네. 그러면서 떨면서 무슨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하는 거.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인정하지 않겠다. 못 받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채권이 없어지는 건 맞지만 절대로 대손상각비로 보지 않겠다. 사회 유출로 하겠다. 이게 바로 대손 불능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있잖아요. 요게 상대방이 나하고 특수관계가 없는데 채무 보증해 주는 게 내 업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사업이 누군가 채무 보증을 해주는 게 내 사업인 거야. 그래서 채무 보증을 해주는데 걔가 돈을 못 내가지고 내가 돈을 다시 대신 내줬고 걔한테 받을 구상채권이 생긴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는 쟤하고 특수관계가 있어요. 내 업이에요. 쟤하고 특수관계 있어가지고 채무 보증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상채권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가 계속 가니까 계속 배째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떨고서 비용 처리했더니 야 그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니까 너는 이거 사회 유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난 그게 내 사업인데. 그래서 대손불능채권 그죠? 대손불능채권이 아니라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라는 구상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채무 보증해 주는 거를 내 업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거나 아니면 뭔가 채무 보증인데 국가에서 좋아 이거는 혜택 줄게 하는 거거나 이게 혜택이에요. 이건 혜택. 이거 혜택, 요거 혜택. 혜택들이 좀 있어요. 이건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해외 현지 법인에 출자했어요. 나하고 해외 현지 내가 출자했으니까 걔랑 나랑 무슨 관계? 특수관계자. 근데 그 해외 현지 법인의 채무를 내가 뭐 해줬어요 지금? 보증해줘가지고 근데 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대신 돈을 갚았어요. 당연히 무슨 채권이 발생했어요 지금? 채무 보증이라는 구상채권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한테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떨고서 대손상비로 비용 처리하면 원래는 특수관계자고 채무 보증이라는 구상채권이니까 원래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해외 현지 법인이 누군지 봤더니 누구예요 보니까 핵심 자원 및 그 핵심 자원의 소재 부품 생산 관련한 해외 현지 법인이야.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뭐니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해외 현지 법인을 내가 지금 출자해가지고 지금 해외 현지 법인을 인수했단 말이죠.
걔네들이 뭐 하는 거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그런 해외 현지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네가 채용 보증해 줘 가지고 만약 돈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도 떨고 비용 처리하면 내가 뭘로 인정해 줄게.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를 지금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는 밀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워낙 부족한 부분이니까 해외 현지 법인 그런 거 인수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나 독일의 소재 부분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원래 그런 기초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원천 기술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잘하는데 오래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기초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소재 부분 장비가 잘 안 돼 있어. 근데 독일이나 지금 일본에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인수한다는 거는 그 회사가 지금 잘 나갈까요? 살짝 상태가 안 좋을까요? 잘 나가면 나한테 그 기회가 오겠어요? 안 와요. 잘 나가면 그쪽 나라에서 이미 인수다 했겠지. 그쪽 나라에서 인수도 안 하고 지금 남아 있다면 그 회사는 살짝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 그래도 뭐를 갖고 있다? 원천 그렇죠. 원천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데 국가에서 밀어줄 때 야 출자해. 채무보증도 해줘. 그러면 걔 돈 못 내면 네가 대신 갚잖아. 그럼 채무보증 구상채권 생길 거 아니야. 그거 못 받게 돼가지고 떨고 비용처럼 인정해주게. 송금으로 해도 인정해줄게. 혜택 줄 테니까 좀 상태 안 좋은 데 있잖아. 그런데 과감하게 투자해. 라고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채무보증을 하는 게 내 업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그렇죠. 유도하는 거죠. 야 과감하게 해. 나라가 좀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거기에 하나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계부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잠깐 우리가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게 법인세가 뒤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잠시만요. 뒤에 이거 뒤에 할 게 별로 없어요. 법인세까지 마무리하고 금방 끝나요. 이제 뒤에는 별로 없어요.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부계부인데 이게 우리가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뭔가 손해가 나면 그러면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수관계자가 누구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거야. 특수관계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장애인들 일정 규모를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거예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다가 사업장을 무상 또는 저가로 내가 임대를 해줬어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나의 특수 관계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가 났잖아요. 이거 뭐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부계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부계부 적용 제외에 그러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줘.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특수관계자하고 거래에서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뭐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그냥 그대로 손해는 그대로 인정할 테니까 이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다가는 사업장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율이 원상복귀됐죠. 이게 몇 년간 1%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10, 20, 22, 25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성질과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가 없죠. 그 구간이 없죠. 과표 200억 이하는 그냥 20%, 21%, 25%, 10% 구간이 따로 없죠. 아무튼 1%씩 더 올라가서 원래대로 환원이 됐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활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미활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미활소득이 이제 크게 두 군데가 바뀌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활소득 계산하려면 기업소득의 A 방식 여기서 A 방식을 투자 포함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A 방식은 기업소득의 몇 %였고요. 70%에서 그다음에 환류액을 뺐잖아요. 그리고 B 방식 투자 제외형 환류액에 투자액이 없는 거죠. B 방식은 기업소득의 15% 한 다음에 환류액을 뺐죠. 환류액에 뭐가 없고요. 투자액이 없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됐었는데 요거 자체가 이번에 원래 60에서 80% 안에서 정했던 건데 65에서 85%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해놓고 대통령령에서 80%로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령에서 원래 그동안은 중간으로 해가지고 75로 할 줄 알았더니 요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겠다는 놓고는 대통령령에서 80%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 B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체가 늘어났거든요. 20에서 40%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겠다고 해놓고 얘는 30%로 정했고요. 그래서 이게 70이 이제 몇 %가 된 거예요? 80, 15%가 몇 %가 된 거예요? 30%가 됐다. 이렇게.
여기서 개정됐고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어디냐면 환류 대상에 이쪽 환류 개정된 게 몇 군데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일단 환류 대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배당이 들어왔어요. 배당이 여기 배당이 들어왔는데 여기 배당은 금전 배당만 돼요. 의제 배당, 주식 배당 안 돼요. 근데 금전 배당만 되는데 어떤 금전 배당이냐면 이익여금 처분해 가지고 받는 금전 배당만 돼요. 그래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액 배당은 환류액이 아니에요. 자본준비와 이익준비가 감액으로 인한 이것도 현금 배당이잖아요. 아까 계속 봤던 거 이것도 현금 배당인데 얘는 환류액으로 보지 않아요. 환류액에 되는 배당은 해당 사무 중에 지급한 무슨 배당이에요? 금전 배당인데 뭐를 뺀? 그죠? 법정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현금 배당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결산 배당, 중간 배당, 분기 배당 다 되는데 근데 감액 배당은 안 돼요. 금전 배당이긴 하지만 감액 배당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뭐까지도 이번에 개정이 됐냐면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 계산 문제로 2차 때는 나올 수 있으니까 기업소득 계산할 때 각사소 금액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몇 개 더하고 몇 개 빼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해주는 쪽에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몇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다 가산되는 거예요. 국세 환급금 이자 각사소 금액 때 입금 부산입한 거는 이거는 환류액으로 사용되는 기업소득으로는 포함시키겠다.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환류액으로는 써라 해가지고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입금 부산입한 거를 다시 더했잖아요.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한도 추가 이월에 소송산입한 것도 다시 더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추가된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수입배당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당 자체를 환류액으로 보겠다는 거는 배당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환류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배당이 환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액을 환류액으로 지금 보기로 한 거죠. 배당액을. 그러면 내가 배당을 누구한테 주면 상대방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환류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반대로 그럼 내가 배당을 받으면 그렇죠. 내가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배당 받은 금액도 환류액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배당 받은 금액이 환류액으로 쓰려면 기업소득을 구성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수입배당금 입금을 내가 배당을 지금 100을 받았는데 지분율이 내가 지금 20%야. 입금물산이 80%가 된 거죠. 그럼 각사소 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배당은 100을 받았지만 얼마밖에 없죠? 20. 80이 입금물산이 됐으니까. 지금 배당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본 거죠? 환류효과가 있다면 내가 받은 배당도 환류액으로 써야죠. 환류액으로 쓸 수 있는 기업소득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쓰는 배당도 환류액으로 받으니 내가 받은 배당도 기업소득을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효과가 있는 거니까. 환류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입배당금 입금사입한 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소득을 다시 뭘로 만드는 거죠? 10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받은 배당도 환류액으로 쓰라는 거예요. 환류액으로 써야 되는 기업소득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의 수입배당 입금사입한 금액을 가산 항목에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외국 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입금사입액은 95%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가산 안 해요. 언제부터 가산하냐면 내년부터 가산한대요. 근데 이건 살짝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계속. 왜냐면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입금사입해 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 문제도 막 있고 하니까 달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고 와가지고 입금사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각사소 금액은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세가 안 되는데 그걸 어디 다시 포함시켜버리면 기업소득에 포함시켜버리면 미화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소득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미화소득 자체가 환류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기업소득이 커지니까 미화소득이 커져서 미화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그럼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다시 말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야 배당해야 야 하지마 야 여기 또 세금 또 내래 하지마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달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 결의를 내가 지금 주주니까 야 배당 결의 하지마 그냥 거기다 쌓아놔. 투자도 거기서 해야 되겠다. 야 치사하다 야. 각사소 금액은 과세 안 한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뭘로 또 과세하려고 하는 거야? 미화소득으로 또 과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뭐야 이거 치사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년 지금부터 안 하고 27년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봐서 1년 지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또 1년 연장 환율 좀 볼 거예요. 아마 환율의 변동을 좀 봐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적용할 거고
환율이 여전히 지금 막 1,500원 가까이 막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계속 연장할 거예요. 왜냐면 외화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보려고 그런 거고 얘는 바로 시행되고요. 요거는 좀 보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인데 내년 봐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차감 항목에 법령상 의무적립금 적립한 것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얘는 기업 환류액으로 사용되는 기업 속에서 뺐단 말이죠. 근데 실컷 적립해놓고 다음 연도에 환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럼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적립한 금액을 뺐으니 적립한 금액에서 다시 환입했다면 기업 환류액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기업 수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고려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법령상 의무적립금을 환입한 금액이 있다면 다시 가산한다. 적립금으로 차감했었는데 걔를 다시 뭐 했다면 환입했다면 그럼 다시 가산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당연한 거고 수입배당 입금수단입은 내국법인 수입배당 입금수단입은 바로 가산하고 외국법인은 1년 연장 아직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1년 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상시근로자 따질 때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분이 환류액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시근로자를 따질 때 윗셋 밑셋을 제외하잖아요. 근데 윗셋에 누가 있었냐면은 근로소득 8천만 원 이상인 자의 임금 증가분은 환류액으로 안 받잖아요. 걔는 상시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받는데 거기 근로소득 8천만 원 이상인 자의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걔는 근로소득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과세를 빼는 거니까 원래 근로소득은 뭐를 차감하기 전에 금액인 거죠? 비과세를 차감하기 전에 금액인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8천만 원 근로소득은 뭐를 뺀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근로소득이지 뭘로 하겠다는 거죠? 총급액. 그렇죠. 8천. 그러면은 비과세를 빼고 8천만 원 이상인 자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과세 빼기 전에 8천만 원 이상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과세된 것이 다 포함해서 8천만 원 이상인 자보다 비과세 빼고서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라면 비과세 빼고도 8천만 원이라면 비과세를 빼기 전에는 얼마여야 되는 거죠? 1억이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과세 빼고 근로소득이 그냥 다시 말하면 비과세 빼는 거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겠다. 좀 그러니까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람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빼고도 8천만 원 이상인 자여야지만 되는 거니까 좀 줄어들 겁니다. 그거 좀 명확하게 한 거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생비는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요런 내용들은 뭐 그런 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 이건 법소부 전부 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원래 이렇게 자 법인세 얼마 2만 원 부가세 1만 원 종합소득세 얼마였죠? 2만 원 종합소득 2만 원. 근데 확정신고 면제자가 확정신고 면제자 연말정산으로 관세가 종결되는 사람인데 연말정산 할 때 뭐 살짝 자료 하나를 누락해가지고 5월달에 불러오게 해가지고 전자신고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불러오기 누르면 쫙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2천 원 누락한 거 그때 살짝 반영하는 거는 다 불러온 다음에 2천 원만 반영해가지고 전자신고했으니까 2만 원 세액공제 주세요. 안 돼. 니네는 원래 면제자인데 그때 누락했다가 확정신고를 할 때 반영하는 거니까 반영해가지고 세액공제 받을 걸 누락했다면 환급 받을 것이고 그렇죠. 추가로 납부해야 될 소득 금액을 누락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10,000원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중 작은 금액 10,000원하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세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전자신고 공제해 줄 거야 이렇게 됐었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게 되면 2만 원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게 되면 2만 원 해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 빼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만 원 빼고서 나머지는 다 50% 줄어들었어요.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다 줄이겠다고 했는데 한국 세무사회에서 엄청 반발하고 있어서 아니 이걸 반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김치를 반발했어야지. 그게 더 서민들하고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김치 쪽을 더 반발했었어야죠. 이거 뭐 10,000원이었는데 5,000원 뭐 이거 가지고 막 엄청 뭐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막 이거 5,000원 그건 내가 줄게요. 5,000원은. 그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막 한국 세무사회에서 막 반발할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막 반발하고 막 있어요. 이거보다 사실 김치를 반발했어야지. 김치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세무사에서 엄청 반발해가지고 이게 그냥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거 갖고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큰 걸 갖고 해야지. 이거 다른 거 봐도 아우 쪼잔해 막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엄청 반발해서 얘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시행령인데 이거는 되게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건 가봐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얘는 안 될 수도 있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는 아니니까 안인 상태라서 통과할 때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가 임대로 인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원래 종료가 되는 건데 또 역시 3년 더 연장, 3년 더 연장한다. 그렇죠? 임대로 인하액의 70% 공제액이 종합소득 1억 초과하게 되면 50%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아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알고 있는 연구인력 개별 세액공제 그대로예요. 기한이 연장이 좀 됐는데 아무튼 계산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간만 좀 연장됐다. 그리고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요것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소목적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문제로만 살짝 이런 건 다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수시부가 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는데 정의 표현하면 어떤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냐면 이게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아요.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는데 근데 요 가산세가 살짝 빠졌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슨 가산세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얘가 빠져있던 거를 이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빠져있던 거를 이번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법인세 가산세 낼 때에도 그죠? 연결법인세 가산세에도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빠졌던 거예요. 여기저기에 얘가 이게 연결법인세 낼 때 가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또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한 거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법인세법상 가산세인데 여기저기에 얘가 빠져 있어가지고 걔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빠져야 될 때도 빠져 있었고 포함돼야 될 때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요 중요하지 않고요. 요것도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연결법.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연결법인이 될 수 없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연결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결법인이 될 수 없는 연결 모법인이나 연결 자법인이 아예 모법인 자법인 아예 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이거나 또는 종이상의 회사거나 유동화 전문 회사거나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회사거나 그죠? 얘네들은 연결 모법인도 안 되고 연결 자법인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 모법인이 안 되는 모법인만 안 되는 거는 비영리 대고법인이거나 그리고 다른 모회사로부터 연결 지배를 받는 연결 지배를 받는 법인이거나 그러면 또 다른 회사의 연결 모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또 다른 회사로부터 연결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A라는 회사의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얘의 연결 모법인이 될 수 없죠. 내가 갑이라는 법인의 지분이 얘가 갑이라는 법인이 나의 지분을 또 90% 이상 갖고 있다면 내가 얘의 연결 모법인이 될 수 없죠. 나랑 얘랑 다 누가 연결 모법인이 되는 거죠? 다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결 모법인이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자에 누가 하나 들어왔냐면 얘가 들어왔어요. 얘 누군지 아시죠? 기축비 일반한 한도 50% 적용되는 부사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법소적인 소규모법인 있잖아요. 부사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법소적인 소규모법인 기축비의 일반 한도가 절반만 적용되고 성실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법인이 되는 다 같은 애거든요. 여기가 얘네들이 지금 성실고 확인 대상 법인이면서 동시에 기축비 한도 50%가 적용되는 걔네들은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이 될 수 없다에 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연결 모법인도 안 되고 자법인도 안 돼요. 얘네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연결해서 빼겠다는 거예요. 아예 연결법인 자체가 될 수 없다. 이거 하나는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그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합병도 이것도 뭐 상가합병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수험조사랑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국기법이랑 나머지 얘기들 쭉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